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한 2020년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급등한 집값을 버블이다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지난 10월 이후부터 집값 하락의 변곡점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변곡점은 아니고요. 네. 집값 하락의 대세도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달에 거래량이 4,701건이었어요. 11월 달에 1,721건이었고요. 12월 21일 기준으로 191건. 왜 이래 많이 줄었을까요? 이것은 그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줄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고 규제에 의해서 그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15 이상짜리는 아직도 최고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하 규제 받는 것들에 대한 양극화, 소위 말하는 규제는 또 역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버블은 사실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을 따졌을 때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일단 뭐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 이론으로 볼 때에는 91년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나 또는 그 95년도 홍콩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의 상황을 보면 GDP 대비 집값 총액이 4배가 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4배가 넘게 대출을 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이제 버블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건 버블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뭐 상당히 그 버블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버블이 꺼지는 시작이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년 1월, 2월 지나고 나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여야 후보가 극명한 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뒤에서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세 하락은 아니다. 대세 하락은 아니다. 네. 버블은 맞지만 대세 하락은 아직은 아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에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요. 네. 일단은 뭐 지방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GTX 과거에 이제 GTX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던 이런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받을 수 있을 망정 서울과 인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사실 대세학기로 갈 수는 없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공급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시장 불안이 있죠. 이번 연도 이제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썼던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정은 받을지언정 대세학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전반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듯한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네. 긴 상승장이 지금 오래됐는데요. 이러했을 때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승 장면에서는 뭐 한번 물러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벌집 모형 이력이라고 있거든요. 네. 허니콤 사이클 모델을 보면은 6단계가 있는데 이 상승 장세일 때는 한 번 물러나고 하락 장세일 때 당연히 안 사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체 단계가 있어요. 정체 단계 때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 향후에 상승하는 국면을 돌아서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그 달려들 매매해야 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락이 만약에 예상된다면 또 향후에 임대주택 그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물량이나 정부가 뭐 양 후보가 250만을 공급했다고 하니까 그런 물량이 나온다는 가정하에라면 몇 년 사이에 이제 몸집을 줄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약으로 가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가 공공택지는 뭐 전부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택지도 322군데가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고주택 갈아타는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책의 변수가 이제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관망세로 가는 게 맞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양도세 완화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정권 이후에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면 그것도 역시 또 관망세로 가야 되는데 몸집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싼 가격부터 먼저 줄여야지 양도세가 적겠죠. 그리고 또 이 종합부동산세가 또 양도세 중과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점에서는 몸집을 줄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승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락 국면은 더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체 국면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1, 2월 달까지 이 2달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몸집을 줄인다. 줄여서 우리 속칭 말하는 똘똘한 걸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죠. 네. 우선 일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죄인 취급하듯이 중과세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똘똘한 걸로 가야 되는데 똘똘한 것도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1억 이상 되면 나온단 말이죠. 재산세나 또는 이 재산세도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토지 표준시 공시가는 이미 발표한 상태니까 3월 달에 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 오를 겁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 년도에 공시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율은 그냥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2020년도 금년도부터는 100%입니다. 그러면 점점 세액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똘똘한 채도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정부의 규제가 양극화를 점점 더 해소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무주택자, 긴 상승장에 대처하는 방법, 무주택자는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관망세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이제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작년 12월 18일에 그 영국의 한 부동산 업체가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6개국 기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제 평균 상승률이 9.4%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는 3분기였고 2분기에는 9.2%였으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계속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라도 이런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가 꺾이겠느냐라는 시장의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 맞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격 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물론 변수는 있겠죠.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 오미크론이 과연 어떤 변이로 인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이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기인 망정, 사실 이제는 하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런 이슈도 챙겨가시면서 잘 잡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이제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해선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까지도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한 2주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3월 말까지 끝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를 4번 올린답니다. 금년도에 3번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도합 7번 올립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인데요. 미국의 금리를 올해와 내년에 7번을 올린다면 우리는 8번 올리는 문제가 나와요.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금리가 되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클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물가 상승이 뒤따라가거든요. 벌써부터 공급 요금부터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낙제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것을 다주택자들은 또 이 조세정가처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수익률은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낙제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가버리면 시장은 규제에 의한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은 전부 규제 완화예요, 그죠? 그렇죠. 이랬던 기대 심리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성향이
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은 분명히 3월달 대통령 선거가 아니겠나.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또 전부 규제로 가죠. 가다가 작년 말과 최근에 이제 이 표를 의식해서 규제 완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 간다 그러면 시장이 결국에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악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실질 금리로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시장에 보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전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는 시장에서는 찾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또 코인 시장도 있겠지만은 실제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2000년 1월부터요, 21년 거의 한 20년 동안 실제 그 우리나라의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도시 아파트 상승률이 5.5%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오히려 이런 자산 가치가 더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산 가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매력적인 자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 이슈를 잘 챙겨 가시면서 투자에 이제 유념하시는 그런 지혜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 시장에서 세금에 대해서를 지금 놓고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라는 언론 기사까지 나오면서 네.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르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더 높죠. 그렇죠. 지난해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94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20년도 부가죠. 20년도부터 21년도 부가가 1조 한 5천억 정도 거쳤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5조 한 7천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분까지 합치면 8조 한 6천억 정도, 무려 한 8배 정도, 뭐 7배 정도 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 2005년도에 그 가구별 합산에 5억이었다가 2008년도에 인별 합산 9억으로 바꿨어요.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물론 다주택자는 그냥 6억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이제 11억으로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던 2017년도 5월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1개구가 100% 더 올랐어요.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4개구가 이제 95% 올랐어요. 근데 공시가격인 토지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위 말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가격의 기준,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도에 9억이었잖아요. 일가구 주택이. 그렇죠. 예. 근데 2억 올린 거예요. 11억으로. 그러니까 부가 대상자가 거의 뭐 2~3배 늘었다고 봐야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별합산으로서 지난해 94만 7천 명을 전체 5,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로 나누어서 2%가 안 된다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종부세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면은 거의 한 6% 정도 가까이 됩니다. 6%요? 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뭐 선거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여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작년 수준에 동결하겠다, 재산세를 작년 수준에 동결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1년만 동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뭐 선거용이고 장기적으로 이 그 조세를 개편하지 않는 한 아마 점점 더 이 부가는 높아지지 않겠나.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우면 몸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대부분 반 이상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 또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그렇죠.
자, 임대차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연 임대차 시장에 어떻게 미칠 거라 영향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종부세 중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얻으신 분들은 아마 못 팔고는 못 먹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물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다주택자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전월세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급매물 정도로 전월세 시장도 이제 급매물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아파트를 또한 좋은 집을 살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번 연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각을 살펴봤습니다.